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푸틴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집권 5기 시작을 했는데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두 정상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전해지는 바가 있을까요?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네. 정말 하루 종일 회담을 했어요. 네. 처음에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중간에 또 산책하면서 저녁에 산책하면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수교 75주년이라는 어떤 기념을 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이야. 이게 시대 전략, 네. 전략은 예. 전면적 전략 네. 협력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는데요. 저는 이 말에서 그냥 되게 이 양국의 관계가 역대 최대로 밀착을 했다라는 걸 대외 만방에 표기를 했구나라고 네. 보여지는 게, 일단 신시대라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들어서서 자신의 시대를 규정한 게 신시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시대라는 걸 넣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소련 시절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약간의 갈등도 있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였다면 네.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는데 일단 전면적이고 전략, 협력하고 동반자까지 간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밀착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에 화답을 해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발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지도자 다 이제 연임하고 또 이게 계속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만나는 것 같아요. 둘 다 편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평가가 나와요. 사이가 그러니까 좋지 않다. 예. 일단 국익부터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지금도 뭐 지금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된 거지만 언제나 정말 언제나 아무 때나 이거는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나라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훨씬 더 간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중국 외에는 러시아랑 놀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말을 쉽게 하면. 예. 그래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상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은 오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한 그 서류를 문서를 보면 서문을 보면 네. 정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큰 거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미국의 스위프트를 이제 막아버렸기 위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오일이나 가스를 살 때는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고 있어요. 네. 거의 3월 기준으로는 80%에 넘는 거래량이 지금 막혀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었고. 중요한 얘기인데 안 나왔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왔다. 우크라이나 얘기도 안 나왔고 이런 긍정적인 거래 얘기도 안 나왔고 그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지금 우리 교수님 좀 짚어주셨는데 좀 공교롭게 지금 미국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폭탄 관세. 어쩌면 미국한테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똑같은 입장이 좀 아닌가. 전선이 좀 구축된 거 아니냐. 이거 말고 또 더 의미를 부과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얘기, 구체적인 얘기 안 나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여주기식이라는 네. 거죠. 일단
그 지난해 3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중국을 왔죠. 자, 이거는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실속보다는 자, 미국과 서방 국가를 한 전선으로 놓고 거기에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힘을 합치고 있어. 보여주기.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서면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반대한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 방식과 진영 대결을 견지하고 있고 지역 안보와 안정보다는 소집단의 안보를 더 중시해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그런 행위 중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양국 얘기는 없고 그냥 미국 얘기만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고 우리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힘 합쳐가지고 니들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냉전적 사고의 또 한 축을 구성하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힘이 이렇게 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푸틴이 방문하기 직전에 시진핑 주석이 어딜 갔다 왔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회원국들한테는 가면은 바로 체포당해서 못 가요. 예,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나마 제일 큰 나라 중국 아닙니까? 거기를 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취할 건 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방 국가하고 완전 척을 지을 이유는 없어. 그리고 중국의 목적은 러시아하고 달라요. 뭐냐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는 미국에 상응하는 강대국이었지만 너네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쪼그라들었잖아.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미국에 대적할 정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내부의 꿈은 훨씬 커요. 속내는. 우리는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러시아하고도 살짝 관계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하고도 관계 잘 유지해야지.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파리 올림픽 계기로 전 세계 휴전 촉구할 준비가 돼 있다. 요거 푸틴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촉구할까요? 앞으로?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평론가님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바라보는 세상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요. 일단 러시아 내부적인 나레이션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있고 전 세계와 싸우고 있다는 프레임이고 중국은 굉장히 나라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랑 싸울 만한 그런 판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유럽이랑 절대 싸우고 싶진 않고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거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틀에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를 도구로 쓰는 게 되게 유용해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전쟁이 중국이 더 불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익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밸런스를 균형을 굉장히 지금 기묘하게 잡고 있어요. 중국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죠. 러시아 입장은 지금 어차피 중국 말고는 다른 같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너네 러시아하고 밀착해가지고 우리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중국의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러시아 니들 말 안 듣잖아. 근데 나는 러시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니들 입장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국 말고도 북한도 지금 연내 방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공조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각 동맹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 세 나라의 관계는 동맹 국가라기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거는 정말 상황적인 동맹이지 실제로 막 그렇게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왕따들이 이렇게 뭉친 거지. 왕따가 뭉쳐 있다. 예. 뭔가의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예. 물론 지금은 아직은 지금 이 시각으로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지 아직은 예정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갈 것 같긴 해요. 갈 것이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도 갔었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어차피 하얼빈까지는 갔었기 때문에 아마 갈 것 같기도 만날 한데 수도 있다. 근데 예. 그게는 우리가 과장 평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푸틴 집권 5기를 이끌 내각도 지금 임명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드레이 벨로소프 일부 총리 인사를 앉혔거든요.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일단 러시아의 정치적인 판에서 네. 잘 모르는 사람이긴 네. 한데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딱 하나.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근데 일단은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보니까 이런 속도로 돈을 쏟아부으면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는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의 조정,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군대와 뭐 그쪽이랑 그 업계랑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경제에 집중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달 문제라든가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죠. 좀 놀랍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금 앉힌다. 이거 뭐 정말 뭐 전쟁도 경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러시아 내부 경제가 완벽하게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스위프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서방 국가가 처음에 러시아를 제재할 때 거기서부터 러시아를 배제시키면은 러시아가 경제가 확 쪼그라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전시 경제 체제를 확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수에서는 군 무기를 생산해내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엄청나게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느낌 예전보다는 침체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서방의 제재에 완벽하게 전 세계가 동참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그 러시아의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지만 인도도 엄청나게 사주고 있단 말이죠. 해주죠. 그게 결국은 전쟁 자금을 버티게 해준 힘인데 그거를 가장 잘 했던 사람이 경제부 장관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방장관까지 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국방부까지 그 시스템 하루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큰 그림 아래서 네가 굴려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제 러시아 군의 내부 문제,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짜 심각한데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내부 부정부패가 오랫동안 내부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그 부처일수록 내부 개혁, 자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서 사람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난 내부에 관계된 사람 없어. 난 원리 원칙대로 간다? 이러면 따따따따따 해버리면 그래도 좀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를 좀 개혁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겁니까? 개혁이라기보다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완벽한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패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은 훨씬 더 컸보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렇다는 그거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국방부 차관의 이제 뇌물 수수로 체포가 됐었는데 거기는
한 1조 루블인데 이거는 원화로 1조 루블이요? 뭐 루블이요? 10조인가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러시아 역대 최고의 뇌물 수수로 이제 야. 체포된 그런 그 케이스. 예. 이것도 아이스백의 맨 꼭대기예요. 예, 빙하의 그렇죠. 맨 꼭대기. 빙산의 일각이죠. 예,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는 돌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정말 지금의 거의 국가의 예산의 36% 정도가 군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뭐 군무기, 뭐 군복 만드는 거에 뭐 거기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돈이들이 그냥 그 까만 구멍으로 어딘가에 빠져나가는 생길 수밖에 돈이 많으니까 그 비리 때문에 이제껏 있던 사람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렇죠. 감시를 하거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조직화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나마 위쪽만 견제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진짜 사소한 데서 쭉쭉쭉쭉 빼먹는 사람들이 그 누수가 엄청날 거거든요. 네, 참 러시아 상황, 뭐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있고 또 푸틴이 어쨌든 경제학 박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다. 저는 푸틴이 군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자, 15일 슬로바키아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용의자는 지금 체포가 됐고 71세의 작가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혹시 좀 추가 소식이 있을까요? 총리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한 5시간 정도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인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난해 10월과 올 4월에 있었던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총리 자체가 피초 총리가 워낙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세 차례 했다고 하던가요? 예, 이번이 세 차례예요.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불명예 퇴임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신의 어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취재하던 기자가 약혼자와 함께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슬로바키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EU에서 들어온 자금이 이탈리아 마피아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이 피초 총리가 속해 있는 정당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피초 총리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임을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 자체가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 길어지니까 피로감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초 총리 원래 이제 친러시아 성향인데 아니 뭐하러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요? 제가 총리가 되면 그거 싹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총리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자, 예전에 나를 공격했던 언론을 향해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공영 언론들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장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의회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영 언론 사장, 대표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피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피습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말씀처럼 정치적 양극화 지금 또 특히 뭐 그런 어떤 야당 여당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올해 1월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그거랑 사건이 똑같아 피습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회 내에서는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이제 감정이 굉장히 과하게 오가면서 생긴 그런 피습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피초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직접. 네, 그리고 과한 그런 그렇죠. 발언을 굉장히 과해요. 언론을 향해서는
반 슬로바키아 창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이번에도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맞은 거 당신 너희들 기사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만든 사람이라고. 본인인데 예. 그런 거 보면 아주 좀 강하게 어떤 그런 언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요. 생명에 또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라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총알이라 그러거든요. 그 표가 총알이라고 그렇죠. 해요. 네. 아니, 뭐 직접 쏘는 총알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야죠. 근데 최근에 이건 뭐 아닙니다. 아베 신조 그쵸. 전 총리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기 슬로바키아 피추 총리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게 사실 좀 놀랍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싱가포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기 집권해오던 리센룽 총리가 로런스 윙 부총리한테 총리직을 넘겼는데요. 아마 이게 그 링칸유 초대 총리 집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링칸유 가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까? 그래 보면 안 돼요. 예.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링칸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처럼 보이는 여기서요? 예, 리칸유 총리가 사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바로 아들인 리생융한테 네. 정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중간에 고촉통 총리라고 예, 자신의 부총리를 하던 사람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리 자리에 앉힙니다. 네. 무려 14년이죠. 그럼 이 14년간 리생융 자신의 리칸유 총리의 아들은 뭘 했느냐? 부총리 했어요. 다시 또 말해서 부총리 했고요? 그럼요. 예, 고 총리 아래에서 계속 이제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짝 여기 리씨 가문의 나라야라는 걸 잊어갈 때쯤 리센융이 총리로 해서 20년을 가는 했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다시 자신의 가문이 아닌 부총리를 해놓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리홍이가 지금 아직 30대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바로 총리로 올리게 되면은 뭐야? 이거 완전히 저희가 흔히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리씨 가문 독재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2017년에 이 리센융 형제들 간에 사실 잡음이 일었어요. 동생이 뭐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려고 그런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리씨 가문의 나라인가를 잊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비리씨 가문의 총리가 들어선 거죠.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리칸유가 하다가 약간 문제될 것 같으면 총리를 딴 사람으로 두고 부총리로 아들을 둔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은 리씨 맞죠? 네. 리씨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가 되게 독특해요. 싱가포르 전문가 아니지만 싱가포르를 보면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가문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계속한 그런 가문이 집권을 하는 건데,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독재라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렇죠. 선거는 되게 깨끗하고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뭔가에 막 이렇게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바뀐다는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의 정치는 이 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야. 있고, 또 지금에 보면, 그러니까 다음 가문으로 넘어갈까, 지금의 이 새로운 총리는 사실상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인물이지만 야당 중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고 뭔가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 가문에서는 양도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싱가포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한데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미국, 중국 선택을 좀 아니면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리씨 가문은 중국 쪽이잖아요. 네. 그쪽 중국 쪽이죠. 뭐, 그 그쪽이죠. 사람들이. 예. 근데 이번에 그 윙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통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 쪽이군요. 저는 싱가포르는 아까 독재인데 약간 독재의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리카뉴 총리가 사실은 정말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긴 하지만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시켜야지 자신들의 독재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독재자들 나라 사랑하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아, 예. 후친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네. 그래서 리카뉴 총리는 싱가포르는 어차피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립, 실리 외교 진짜 잘해야 된다. 이쪽 저쪽에서 균형 외교 진짜 잘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너무나 네. 잘 간파했고 이 부분이 깨지는 순간 싱가포르는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리 가문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당성도 스스로 부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게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국민들도 싱가포르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독재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헷갈리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싱가포르의 독특한 위치를 알고 있고 그거를 과연 리 가문만 그거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지지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과연 그게 독재인가? 그러니까 계속 같은 가문인 건 보면 독재다. 근데 또 보면 아니다. 가문이 실제로 싱가포르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렇죠.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독재 국가이냐 권위주의 국가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러시아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80% 90% 지금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인민행동당이 처음 리카뉴 네. 총리의 정당인데 여기가 계속 집권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석이 93석이다. 이번에 많이 줄어서 83석이거든요. 열석 달락 어, 끊긴 예.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 약간 이 인민행동당에서 우리 긴장해야 돼. 10석이나 망했다. 빼앗겼어. 이렇게 그거 되는 거죠. 따지면 표로 보면 러시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거의 조작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작입니까? 네,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네. 워낙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유명하죠. 예. 한국에서도 잘 많이 갑니다, 싱가포르로. 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왜 저희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경쟁 위주. 지금 싱가포르가 딱 그거거든요. 아, 위로 올라가려면은 엄청나게 그리고 그 주입식이 사실은 전체주의적이고 약간 집단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네. 일조를 하고 있어요. 자, 대만 총통 얘기 먼저 요것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라이칭더가 이제 20일 이제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친미 또 독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신경전 엄청 벌이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겁주는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뭐 10일 날 사실 시진핑 주석이 네. 이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들어설 거고 지금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과 회담을 했어요. 보란 듯이. 시진핑. 그 우리는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야. 뭐 사실 총통 선거 전에도 중국이 대놓고 국민당 쪽을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무력 시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분리독립주의자들 처벌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고요. 네. 대만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정치평론가 5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우리도 정치평론가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놀랍네요. 예.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정전 유발 등 중국이 뭐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연말까지 전시 시나리오 안보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아주 뭐 심각하게 아니면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디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